네, 우리나라에서는 자세히 알 수 없는 정보와 속사정을 일본 언론의 시각에서 함께 풀어봅니다. 오늘도 일본 굴지의 모 언론사 기자인 김호진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우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더 일본 사람 같이 입고 나네요. 오늘 멜빵을 해서 그럴까요? 아, 멜빵 때문인데. 예, 오늘 또 낚아물어 갔네요. 토종 한국인입니다. 예, 토종 한국인 기자와 함께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한일 간의 공통되는 이슈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어제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세계 경제 전망을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올해 GDP가 일본을 앞지를 것으로 그런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그 배경과 일본의 속사정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일본 GDP를 다시 앞질러서 기분은 좋지만 그렇다고 이게 또 국뽕으로 가는 거는 또 삼가야 될 것 같은데 한번 기자님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뭐 관련 자료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네. 어제자죠. 2024년도 10월 22일자로 IMF에서 통계가 나왔는데요. 네. 우리나라의 올해 1인당 GDP는 36,131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 네, 이는 약 3만 3천 달러를 기록한 대만이나 3만 2,800달러를 기록한 일본을 앞지른 수치인 건데요. 일본하고는 거의 3,000달러가 넘게 차이가 나네요. 네, 맞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이렇게 동북아 네 나라가 있잖아요. 그 네 나라 중에 선두를 기록한 수치입니다. 네. 이게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국이 33위고요. 예. 대만이 37위, 일본은 근소하게 39위, 중국은 12,968달러로 73위에 기록해 있습니다. 중국하고는 아직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네, 맞습니다. 중국은 인구가 많다 보니까 나눴을 때 좀 떨어지는데요. 대신에 전체 GDP, 국가 전체 GDP로 봤을 때는 중국이 1위입니다. 18조 달러를 기록을 하고 어이구야. 있고 예. 아주 앞서가 있죠. 그다음에 2등이 일본이 4조 달러, 한국이 1.8조 원, 대만이 0.7조 원 순입니다. 이것도 사진 자료가 있으면 1.8조 달러. 네. 그리고 대만이 0.7조 달러 수준인데 사진 보시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전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본의 절반 조금 안 되는데 근데 제 기억에 이제 90년대 중반에 저는 일본에 처음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90년대 중반에 일본에 처음 갔을 때 느꼈던 그 대충격, 그 충격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 충격을 받던 저로서는 지금 쉽게 믿기지가 않는 수치입니다. 이 수치 자체가 특히 이제 1인당 GDP의 경우에는 일본을 또 넘어섰고요. 사실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또 띄워드리겠지만 그 그래프에서 연두색이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참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참 열심히 달려왔는데 근데 일본은 또 하락과 정체를 반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1994년에 일본 GDP가 5조 달러였는데 지금은 4조 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총 GDP가.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유에 대해서 먼저 짚기 전에 일본의 1인당 GDP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먼저 알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90년대 초반까지 대단했습니다. 네.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GDP가 비약적으로 증가를 했는데요. 버블 시기에는 미국 GDP의 60%에 달하기도 했었습니다. 95년도에는 미국 GDP의 72.6%까지 올라왔던 이런 기록도 있기는 한데요. 예. 참고로 1988년도에 한국 GDP가 2,023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일본의 최대 통신사인 NTT의 예. 시가총액의 70%에 불과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KT 같은 회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들어서는 일본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8%에 달한 적도 있는데요. 예. 네, 1인당 GDP에서도 역시 꾸준히 증가를 해서 2000년대 초반까지는 세계에서 탑10을 꾸준히 기록한 바 있습니다. 세계에서 탑10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30위권 후반대로 좀 넘어왔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뒤지는 수치를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그러다 이제 버블이 붕괴가 됐잖아요. 일본 이제 버블이 90년대 초반에 붕괴가 됐는데 제가 알기로도 과거에 우리나라 대기업 부장 연봉이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일본의 신입사원 수준 혹은 그 이하였다 이렇게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90년대에 제가 또 90년대 얘기를 했고 연식이 좀 나오는데 90년대 중반에 제가 일본 가서 과자를 한번 사 먹었는데 이게 현실인가? 내가 지금 사기당하는 거 아닌가?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는 일본 여행 가면 오히려 한국이 더 비싸고 맞습니다. 밥값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왜 일본 1인당 GDP가 이렇게 추락했는지 그 점에 또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GDP는 달러 기준으로 환산을 해서 발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국내 경제 상황이랑 별개로
그 국내 통화와 달러에 대한 통화 가치 문제가 작용을 하는데요. 이번에 일본 1인당 GDP가 이렇게 낮게 나온 이유도 엔달러 환율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박살이 났죠 사실. 네, 뭐 네. 박살이 났다고 표현을 네. 할 수가 있는데요. 일본은 2020년 이후 자료를 저희가 찾아봤는데 네. 1인당 GDP가 평균 4만 달러까지 치솟았다가 그 이후 3만 달러 초반대까지 밀렸습니다. 네. 근데 이는 환율을 보면은 답이 나오는데 매년 같은 날짜 기준으로 제가 조회를 해봤어요. 같은 날짜. 네, 같은 날짜 기준으로 1달러당 N이 얼마인가를 네. 살펴봤는데 2020년도부터 매년 104엔에서 113엔, 147엔, 150엔, 오늘자 기준으로도 1달러당 151엔까지 올라갔습니다. 엄청 밀렸네. 네, 그래서 1인당 GDP를 그 시점의 엔화로 환산을 했었을 때 네. 420만, 457만, 500만, 495만 사실 실질적으로 엔화 기준으로는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근데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폭락을 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아까 104엔이었던 게 지금 151엔까지 네. 1달러당 밀렸으니까 거의 그 50% 가까이가 네. 지금 추락을 했다고 봐야 될 것 맞습니다. 같은데, 그래서 저도 사실 기억이 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일본 가서 명품 쇼핑 한동안 상당히 많이 했잖아요. 네. 그 어떻게 일본 백화점에서 특정 백화점에서 사면은 굉장히 싸다. 거기다가 뭐 회원카드를 만들면 몇 프로가 더 할인이 된다. 이런 식으로 돼서 많은 분들이 이제 쇼핑을 하기도 했었는데, 요 몇 년 동안 이제 그 엔달러 환율이 참 말도 안 된다는 거를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인당 국민 소득은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본 추월한 지도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자료를 찾아보면서 예전에 한번 취재를 했었던 내용이 떠올라서 그 내용도 가져와 봤는데요. 1인당 GDP가 아니라 1인당 국민 총소득을 얘기하는 GNI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1인당 GNI는 이미 한국이 일본을 추월한 지 이미 오래됐어요. 네. 지난 여름 이전부터 추월을 했던 상태인 거고, 이제 원보다 N이 저렴하다라는 인식이 세상에 퍼지면서 네. 이런 사회에서 달러를 기준으로 공표하는 수치들이 잔뜩 나오다 보니까 네. 이게 온갖 경제 지표에서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는 상황이 아.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1인당 GNI에서 일본을 앞지르면서 쾌재를 불렀었거든요. 예. 야, 한국이 드디어 일본을 넘었다. 드디어. 네. 네. 그때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1인당 GNI는 36,000달러 언저리였거든요. 네. 근데 일본은 36,000달러가 조금 안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근소한 차이로 역전을 했고요. 당시 이제 인구 5천만 이상 국가들이 여럿 있는데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세계 6위였었습니다. 이게 상당한 의미를 좀 갖는다고 해요. 사실 인구 5천만 이상 되는 국가 중에서 GNI가 3만 불이 넘는 국가가 사실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6개국밖에 없다. 그만큼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다. 뭐 국민 소득이 그 정도가 된다. 이런 의미를 지닌다고 하는데, 그 이거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어쨌든 간에 일본의 상황이 어쨌든 간에 일본을 이겼으니까 기분 나쁠 일은 아닌데, 일본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본에서는 좀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분해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게 각종 지표에서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는 게 나오다 보니까 제가 혹시나 싶어서 일본 아마존에 들어가서 이제 한국 경제를 키워드로 검색을 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한국 경제가 뭐 절망적이다, 위험하다, 뭐 곧 무너진다, 그 이유가 뭔지 우리가 알려주겠다,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이 당장 사라져도 일본 경제는 뭐 전혀 걱정할 게 없다라는 식의 책도 상위권에 올라와 있고요. 상위권에. 뭐 어떻게 보면 미국이 한국 경제를 박살낼 것이다라는 그 저주에 가까운 책들도 눈에 띄기도 했었습니다. 그 위기감이 상당하다는 증거로 볼 수 있겠죠. 위기감이 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 일본이 사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신경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일본 포털 들어가 보면은 뭐 우리나라에 대한 기사가 항상 메인에 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아까 또 이제 미국 때문에 한국 경제가 무너질 것이다 그런 책도 있었다는데, 이거는 이제 과거에 본인들이 이제 플라자 합의가 생각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뭐 이런 식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본 경제가 이렇게 무너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자꾸 잘 나가니까 자기들은 막 속이 쓰린데 네. 이게 구조적으로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일본이란 나라 자체는 굉장히 부유하잖아요. 그렇죠. 뭐 한때는 G2라고 불리기도 했었는데,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미시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생활을 봤을 때는 오히려 가난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격차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GDP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세계 톱 클래스를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근데 국민은 가난하다. 평균 저축액을 제가 좀 찾아봤었는데 네. 30대를 이렇게 토탈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400만 원 남짓을 저축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돈을 치면 뭐 3,500에서 5천만 원 언저리 정도만 저축을 하고 있는 거죠. 매년 저축한다는 게 아니라 이 돈 평균, 정도를 네. 갖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 세대별 평균 저축액
에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50대가 넘어서야 이제 1,000만 엔 이상을 좀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왜 이렇게 나라는 부유한데 국민은 이렇게 가난한가를 살펴보았을 때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이것도 일본에서 억울해하는 건데 네. 일본 임금이 오르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네, 평균적인 임금이 이미 한국에게 추월당한 지가 한참 오래예요. 근데 일본은 그 대학교를 졸업한 대졸 신입사원 기준으로 평균 월급이 20만 엔입니다. 20만 엔. 우리나라 돈으로 200만 원 언저리. 네. 근데 이게 법을 붕괴한 이후로 30년 동안 전혀 변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회가 30년 동안 변하지 않는다. 저도 기억나는 게 TSMC가 구마모토에 지금 공장 짓고 있잖아요. 지금 거의 다 지었을 것 같은데 그거 채용하는 거에 있어서 좀 연봉을 좀 몇만 엔 더 준다 이래갖고 일본 사회가 굉장히 시끄러웠던 적이 있는데 오히려 이제 한국에서는 그 연봉을 듣고 나서 아니 이런 우수한 인재들이 이 돈을 받고 일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또 쇼킹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회사에 들어간 그 20살 인재들이 연봉이 2,500만 원 남짓인 거예요. 근데 이게 모두 똑같습니다. 중소기업도 그렇고 대기업도 다 똑같아요. 네. 뭐 다만 대기업 집단 같은 경우에는 여름 겨울에 맞춰서 상여금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그 계약서에 보통 명기를 합니다. 보통 월 급여의 그러니까 한 달치 월급의 400%에서 600% 정도를 두 번에 나눠서 뭐 여름 겨울에 이렇게 지급을 한다 하기 때문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한 3,500만 원 정도, 4천만 원 조금 안 되는 네. 그런 식으로 연봉이 형성이 되어 있죠. 네. 그래도 대기업 또 돈을 이렇게 조금 주는데 왜 다들 대기업 가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중소기업과 달리 일본 대기업은 지독한 연공 서열제가 있습니다. 맞아요. 연차에 따라서 서열을 나눠서 돈을 나눠준다라는 개념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 차쯤 되면은 연봉 한 800만 엔 정도 선 평균적으로 쟁취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처음엔 좀 어렵지만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10년 차쯤 됐을 때 뭐 우리 돈으로 한 8천만 원, 9천만 원 정도 연수입이 기대가 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 그 월급이 30년째 오르지 않는 거는 드라마에서도 많이 다루더라고요. 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예전에 히로세에 료코 나왔던 그 드라마에서도 좀 기억이 납니다. 그 주인공이 과거의 버블 시대로 가가지고 돈을 흥청망청 쓰는 걸 보고 아 이래선 안 돼, 막 이러면서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95년에 제가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대기업 부장 연봉이 한 평균 한 3,500만 원 정도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 일본 평균 근로자 연봉이 한 490만 원 정도, 490만 엔 정도 네네. 됐다고 해요. 그래서 한참 차이가 많이 났다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고 그 30년째 그대로라는 건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죠. 맞습니다. 예,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일본의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질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저출산 고령화가 아주 심각한 나라잖아요. 네. 우리가 아주 추월을 하고 뭐 이렇게 쫓아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는 일본인 거고 그렇죠. 가장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도 뭐 한국이긴 하지만 뭐 일본도 그런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네, 이제 일본의 이제 내각부의 고령화 및 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 성장 전망 보고서가 있길래 한번 읽어봤습니다. 보니까 저출산으로 인구가 쭉 감소를 하니까 뭐 필연적으로 노동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노동력의 투입이 저하되니까 국가 전체 돈이 덜 돌게 되고 아. 점점 경제는 하락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를 일본 정부의 공식 보고서에 실어놨더라고요. 예, 네, 그 밖에도 이거는 이제 사적 부분인 거고 공적 부문에서 봤을 때 세금을 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노동자가 주니까 네, 세수가 줄어드는 반면에 고령자는 점점 늘어서 국가의 보살핌이 필요한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재정이 어려워지는 건 굉장히 필연적인 상황이고요. 지속 가능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내각부에서. 저출산 고령화가 이게 만악의 근원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학계나 언론이나 다 비슷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10년 앞서서 간다. 뭐 좋은 거나 나쁜 거나 똑같이 10년 앞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나라도 맹렬하게 쫓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상황을 향해서. 뭐 하나 시작하면 엄청 빠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5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10년 뒤, 2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일본을 보고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사이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사회 현상은 그 옳고 그름이 없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많이 좀 잘 보고 선제적으로 잘 대처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결국 이 저출산과 고령화가 좀 크리티컬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라면 단연 앞서 나가잖아요. 뭐 지금 굉장히 출산율이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매우 걱정이 됩니다. 일본은 그나마 우리나라보다 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개혁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일본은 왜 금융 완화를 유지하는지 이게 또 궁금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네, 뭐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런 사회 문제에 대해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긴 한데 유독 네. 엔화에 대한 정책은 단단하게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미국이랑 일본 간의 금리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지면서 엔화가 막
이렇게 급등을 하고 달러가 이제 환율이 이제 급등을 하고 네. 엔화가 파격 세일을 하는 중인데 몇 년째 완화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느냐? 일본 상황을 지금 보면은 수입 물가가 막 올라서 국민들이 체감을 하고 있는 생활 물가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렇죠. 오르고 있다. 예. 뭐 이제 곡소리가 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은 아시다시피 원자재 그러니까 그 자원이 별로 없다 보니까 네. 원자재를 사다가 가공을 해서 제조를 해서 파는 그렇죠. 나라인데 예. 수입 기업들이 다 무너질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정도예요. 공장을 아예 그냥 해외로 이전을 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엔저 정책을 포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나오는데 예. 근데 이게 겉으로 봤을 땐 일본이 30년 동안 겪어왔던 장기적인 디플레이션을 끝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보고 정책을 쭉 유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 은행이나 일본 그 정부나 이제 그 관계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수출 주도의 성장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 엔이 이게 떨어졌으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더불어서 물가 상승과 임금 상승이라는 이 두 가지의 선순환을 유지를 해서 디플레이션에서 탈출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그냥 겉으로 드러난 이유고요. 안에 들여다보면 어쩔 수 없는 사정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 국채 금리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금리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기축통화이다 보니까 돈을 빵빵 찍어낼 수 있어서 자기네들이 금리를 막 낮추고 조절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네. 금리가 0%였잖아요. 네. 사실상 마이너스였으니까 그렇죠. 국채를 미친 듯이 뿌린 겁니다. 예. 그래서 일본 재무성 기준 그 보도에 그 일본 재무성 발표에 보면은 올해 기준으로 일본의 보통 국채 잔액이 1,105조엔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럼 경이네, 경. 그렇죠. 예. 우리나라 치면 이제 경 단위의 네. 국채를 빵빵 쏟아냈는데 네. 이거의 절반을 일본은행이 흡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돌리는 중인 거예요. 어차피 마이너스 금리였었으니까. 그래서 매년 이자 비용만 10조엔 가까이 쓰고 있답니다. 그래서 재무성도 얘기를 하기를 보통 국채 잔액이 1,000조를 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하면 이자 지불 비용이 큰 폭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살짝 겁을 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도 내용을 살펴보니까 금리가 1%만 올라도 이자 비용으로 3조엔 넘게를 지불을 해야 된대요. 3조엔 넘게. 네. 예. 이자 비용이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최근에 일본 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포기를 하고 좀 소폭 상승을 시켜서 0.25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기는 한데 국채 매입을 중단을 하고 있지는 또 않습니다. 국채 발행을 하고 일본 은행이 매입하는 구조는 그대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제한 국채 매입이라는 기조가 적절히 조절만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장에서 보기엔 좀 미지근하거든요, 반응이. 그래서 엔화를 그럼 팔고 도망가자.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또 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단기간에 드라마틱하게 뭐가 변화될 것 같지는 않네요. 네, 그 그렇습니다. 엔화 또 얘기를 하셨는데 그 엔화의 가치가 갈수록 낮아지니까 엔화 대출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도 했었어요. 네네. 기업에서 한동안 그런 일도 있었는데 악순환 예상을 하셨고 그리고 IMF의 2029년 1인당 GDP 예상치에서도 우리나라가 일본을 2,000불 넘게 앞서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한번 띄워드릴 건데 2029년 데이터를 뭐 예상치지만 전망치지만 그 데이터를 봐도 한국이 일본을 한 2,000불 이상 앞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런데 이제 경제 성장 속도가 좀 둔화되는 상황 아닙니까? 올해도 이제 2.2%를 이제 겨우 넘어선 수준일 것 같은데 시사점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되면은 사실 정치에 기대하는 바도 많이 클 것 같은데 우리가 일본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간단히 한번 다뤄볼게요. 근데 그 전에 제 신문 기사 아까 좀 말씀을 하셨으니까 간단히 제가 몇 개만 좀 언급을 좀 더 해보자면은 일본의 주간 다이아몬드라는 네. 잡지사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치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주간지 글쎄요 주간 조선 뭐 이런 것까지는 못 올라올 것 같고 그냥 중간쯤 가는 예. 친구들. 특정 브랜드 이름 말씀하시지 말고 큰일 납니다. 근데 주간 다이아몬드라는 곳에서 경제 지표에서 한국에게 연이어 참패하고 있음에도 일본이 더 잘 산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현실 도피병이다. 뭐 이런 식의 기사를 네.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많이 이런 부분을 의식하고 있다. 이런 거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오너라고 읽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잡지에서는 한국 상대로 연수입에서 이 표현이 좀 그런데 좀 뒤처진 일본 네네. 5년 뒤에도 뭐 더 뒤처진다 네네. 이런 식의 기사도 썼고 그래서 맞습니다. 다방면에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본 언론에 직접 뭐 계시니까 일본 신문사에서도 그런 기조가 좀 느껴지지 않나요? 그렇죠. 한국이 일본을 추월을 했다라는 네. 지표들이 발표가 될 때마다 위기감을 잔뜩 담은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기는 해요. 네. 이제 두 가지 정도 갈립니다. 어쨌든 우리가 더 잘 살잖아라고 위안을 하는 방향이 있고
반대로는 우리 반성하고 이대로 있다가는 5년 뒤, 10년 뒤 한국한테 진짜 진다라는 위기감의 보도가 있기는 한데 대체적으로는 우리가 더 잘 살고 있다라는 쪽이 지지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간 많으신 분들은 우익을 지지를 하신가요? 근데 30년간 이제 불경기라고 했는데 막상 또 도쿄에 가보면은 굉장히 새로 지은 건물들도 많고 맞습니다. 규모가 좀 의리의리한 그런 사이즈의 건물들도 좀 많아가지고 좀 다양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개발을 하고 있구나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빈부의 격차가 상당히 크다라는 생각을 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뭐 고급 맨션 같은 거는 뭐 몇십억, 몇백억짜리, 몇백억짜리 그런 맨션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기억나는 게 일본의 차량 같은 경우에 그 한국에서도 최근에 판매를 시작했는데 그 도요타의 고급 밴 있잖아요. 그 R 그거, 그거 되게 많이 타고 다니더라고. 예,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이 빈부의 차가 상당히 크다. 그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명품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정치 얘기도 짧게 한번 해볼게요. 그 일본에서 이렇게 경제가 안 좋으니까 정치에 기대하는 바도 많이 클 것 같은데 이시바 내각이 출범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이시바 내각 출범 후에 일본 분위기가 어떤지 정치계 분위기 좀 알려주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취임을 하면서 내각이 새로 출범을 했는데요. 뭐 이달 초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시바 총리가 취임을 하고 나서 바로 중의원을 해산시켰거든요. 네. 이게 일본 정치의 관례입니다. 내가 총리가 됐으니 나의 신임을 한번 국민에게 물어보겠다라는 의지인 거죠. 네. 그래서 나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많으면 나를 따르는 의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내 국정에 추동력이 생길 거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중의원을 해산시키는데 그래서 조기 해산에 따라서 오는 27일 이번 주 일요일인가요? 총선거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국민적인 지지가 높은 인물이에요. 이시바라는 사람이. 그렇죠. 예. 그래서 꽤 괜찮은 성과를 낼 것이다라고 초기에 기대를 했었습니다. 자민당 혼자서도 과반을 가져가는 게 아니냐, 아니면은 뭐 열린여당이었던 공명당이랑 같이 해서 과반 이상은 당연히 가져갈 것 같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중요한 해산시키고 총선거에 돌입을 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지한파이기 때문에 이시바가 지한파이자 네네. 뭐 온건파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렇다. 이게 선거 공시가 15일에 있었는데 15일에 선거 공시하고 그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나온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시바 내각이나 자민당 모두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17일에 일본 지지통신 보도에 따르면요, 이시바 내각의 지지율은 28%가 나왔습니다. 최고의 언론사에서 보도를 네, 했네요. 최고의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는데 28% 이게 이시바 내각은 만들어진 지 2주밖에 안 됐어요. 허니문이에요. 네. 근데 허니문인데 28%밖에 안 나왔습니다. 얄짤 없는데 이거. 네, 그냥 바로 두드러 맞는 중인데 네. 자민당은 더 아쉽게도 18.9%, 20%도 못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시바 내각이랑 자민당 자체가 지금 다 가라앉고 있는 중인데 이게 내각 지지율만 보면은 기시다 내각이 이제 물러나기 전에 제일 마지막에 했었을 때보다는 한 10%포인트 정도 좀 높게 나오기는 했어요. 네. 근데 일본에서 이야기할 때 정치인 뭐 특히 내각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30% 밑으로 내려가면 위험 수역에 도달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레임덕이 올 거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28%가 나와버렸으니까. 그래서 지지통신에서 보도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수치로만 보면은 이미 정권 말기에 돌입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혹평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연이어 나오다 보니까 이시바 총리 역시도 좀 위기감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연설 유세 현장에 이제 지원을 나갔었는데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기를 이번 선거는 대단히 어려운 선거다. 유례 없이 강력한 역풍 속에서 치르고 있다. 이렇게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 그래도 자민당이 네. 대부분 가져가는 그런 선거였던 것으로 정말 이례적인 경우 한두 개만 제외하고 그랬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분위기가 좋지 않다 그런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자민당이 당연히 이기겠거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말 그대로 전후 전쟁이 끝난 이후로 70년간 정권을 독식을 했던 당인데 무너질 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언론사들이 보도를 하는 거 보니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 언론들은 보통 자민당이 단독으로 과반을 가져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233석을 가져가지 못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조금은 넓은 이렇게 뭐랄까요? 좀 유하게 봐주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너그럽게 좀 봐주고 있었는데 일본의 유력한 주간지인 주간문춘이 오늘자로 충격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어떤 보도입니까? 자민당이 단독으로 200석 가져가는 것조차 어려울 수도 있다. 200석도 못 먹는다. 네. 예.
자민당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의석에서 51석이나 무려 51자리나 잃은 197석에 머무를 것이고 같이 열린여당을 구성을 하고 있는 공명당도 7석 빼앗겨서 24석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최종 분석 결과를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근데 자민당이랑 공명당이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는 연립여당, 여당인데 그래도 총리도 최근에 바뀌었고 분위기가 올라서 컨벤션 효과라는 것도 있을 건데 둘이 합쳐서 220석도 못 가져온다라는 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분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자민당이나 공명당끼리 무언가 이제 정책을 추진하거나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성향이 조금 비슷하다고 뭐 온건 보수나 좀 자유 우파 정도로 분류가 되고 있는 유신당이나 국민민주당을 좀 포섭을 해서 정권을 유지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렇게 인기가 없는 거는 뭐 경제의 영향도 좀 클 것 같네요. 네,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좀 네. 어려운 상황을 계속 돌파를 해내려고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네. 자민당에서 있었던 정치자금 스캔들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시바 총리 총재죠. 총재가 이제 그 공천권을 행사를 하는데 네. 이 정치자금 스캔들에 얽혔던 그 현직자들에 대해서는 그 당의 공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후보로 추천을 하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당 자체에서 이 비공인 후보자들에게 지원금을 줬다라는 게 오늘 또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산 넘어 산인 거예요, 계속. 아. 자민당이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시바가 당내를 장악하지도 못하고 있고 뭔가 계속 문제가 터지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뭐 원수 사이로 거의 불리는 아소다로, 네. 아소다로 같은 경우에는 또 유력 경쟁자 아니겠습니까? 네. 아소다로는 뭐 아소다로- 굉장히 견제를 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예. 아소다로 전 총리죠. 예. 뭐 견제 수준이 아니라 저주를 저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지난 총재 선거가 딱 끝나고 나서 네. 이제 그 이시바 총리랑 가장 이제 결선 투표까지 가가지고 그 경쟁을 펼쳤던 라이벌이 타카이치 사나에라는 분이 있는데요. 네. 이 친구가 아베파 전 아베 신조 총리의 그 정신적 후계자입니다. 그래서 아소다로가 밀어주고 있는데 친구가 아니라 이 사람 정도로 예, 죄송합니다. 표현제 나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됐는데 네. 이 총재 선거가 끝나고 나서 아소다로가 타카이치 사나이한테 이시바는 1년도 못 간다. 나 1년도 못 간다. 나도 1년도 못했고 스가도 1년도 못했는데 이시바는 그보다 더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너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네. 이 얘기를 그냥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녔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시바 총리 입장에서는 좀 더 잘해보고 싶었는데 상황이 계속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제 생각으로는 이번 총선거까지는 어찌어찌 좀 견딜 거라고 예상을 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가장 문제는 내년 7월에 있는 참의원 통상 선거입니다. 네. 일본에 이제 중의원 참의원이 나눠져 그렇죠. 있어서 참의원 선거가 3년에 한 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중간 평가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내년 7월에 있기 때문에 정말 1년도 못 버티고 내려오게 될지 아니면 연명을 하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본 정치도 옛날 같지 않은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씩 뭐 바뀔 정도 이럴 정도면은 일본 정치도 상당히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끝내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좀 여쭤볼게요. 이거는 저희가 준비를 안 한 건데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야구를 제가 좋아해갖고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국 시리즈 하고 있잖아요. 네. 일본도 이제 재팬 시리즈를 이번 주 말부터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코하마하고 이제 소프트뱅크 네. 두 팀이 붙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이제 그 센트럴 리그하고 파시픽 리그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뭐가 궁금하냐면 그 두 팀 다 그렇게 인기가 막 있는 팀은 아닌데 맞습니다. 회사에서 보통 어떤 팀 응원해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 회사에서 네. 그 저희 회사 얘기를 하기보다는 네. 그 한국에 나와 있는 일본인 특파원분들이 음. 큐슈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소프트뱅크에 네. 우호적인 분들이 많을 수도 있다. 아 네, 요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미우에 있는 아저씨한테 물어봤더니 거기는 요미우리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 또 그런 게 있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소프트뱅크 응원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일본인 중에 좀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일본 재팬 시리즈도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금까지 일본 유력 언론사의 어딘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유력 언론사의 김호진 기자님과 함께 일본 이슈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일본의 그 GDP와 그다음에 정치까지도 한번 살펴봤는데 저희가 앞으로 종종 또 김호진 기자님과 함께 이런저런 일본 관련된 이슈들 많이 살펴볼게요. 네, 자주 불러주세요. 오늘 멜빵이 아주 멋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어디 사는지 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